강신주의 감정 수업 29번째 적의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허망한 전투. 오해 겐자브로가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담은 개인적인 체험은 아주 불편한 소설이다. 불편하다고? 아니, 그건 나이브한 표현이겠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의 소설은 불쾌하다. 그래서 그의 소설이 위대한지도 모른다. 삶만큼 불쾌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불쾌한 삶을 입에 앙다물고 응시한다는 것, 그건 비범한 정신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버드는 지금 날카로운 칼날 위에 맨발로 서 있다. 그의 아이가 뇌헤르니아라는 선천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뇌의 많은 부분이 외부로 튀어나온 채로 태어난 것이다. 버드의 아이는 혹시 살아남는다 해도 평생을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버드의 고민은 단순하다. 결코 정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장애아를 죽을 때까지 짊어지는 무거움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무거운 삶을 포기하고 아이를 죽이는 죄책감을 안고 살 것인가. 이렇게 칼날 위에 서 있는 버드는 어느 쪽으로 뛰어내리든 그를 반기는 건 날카로운 가시들 뿐이다. 그렇지만 결정을 해야만 한다. 마냥 서 있다가는 발에서 피가 멈추지 않을 테니까. 진퇴양난도 이런 진퇴양난이 없다. 그래서 작가는 버드의 입을 빌려 당시 자신의 고뇌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개인적인 체험 중에서도 혼자서 그 체험의 동굴을 자꾸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인간 일반에 관련된 진실의 전망이 열리는 샛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지. 그런 경우 어쨌든 고통스러운 개인에게는 고통 뒤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고역이란 놈은 다른 어떤 인간 세계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는 자기 혼자만의 수혈을 절망적으로 깊숙이 파들어가는 것에 불과해. 같은 암흑 속 동굴에서 고통스레 땀을 흘리지만 나의 체험으로부터는 인간적인 의미의 단 한 조각도 만들어지지 않거든. 불모의 수치스러울 따름이 지긋지긋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야. 불구로 태어난 아이를 감당하든 아니면 과감히 버리든 간에 버드에게는 둘 다 불운하고 가혹한 운명이다. 어느 경우를 선택하든 그의 삶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말이다. 삶의 무게에 비틀대며 살든가 아니면 가벼움 속에서 죄의식으로 살든가. 버드는 이런 운명을 자신에게 선사한 아이에게 적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스피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적의는 미움에 의하여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게끔 우리들을 자극하는 욕망이다. 버드는 불구로 태어난 아이가 미웠다. 아이를 미워하기 때문에 버드는 죽일 생각까지 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라면 버드의 감정 상태를 적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미운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욕망이 바로 적이니까 말이다. 뇌헤르니아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버드의 적의는 두 겹이어서 더 강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칼날 위에 서게 만든 아이니까 적의를 품게 되었고, 자신에게 평생 동안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얹을 아이인 만큼 그 적의는 더 강해질 수밖에. 그래서 버드가 아이를 죽이는 선택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런 버드를 이기주의자라도 되는 듯이 비난하고 경멸하는 주변의 시선이다. 여린 버드는 이런 시선들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다. 만일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동시에 아내를 사랑했다면 버드는 불구가 된 아이를 기꺼이 삶의 무게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불구로 태어난 아이는 비록 가볍지는 않을지라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무게일 테니까. 그렇지만 이혼마저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버드는 아내와 어떤 정신적 교감도 없었다. 그래서일까, 버드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 히미코를 만나 결여된 사랑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섹스를 나누는 사이라면 누구든지 그 관계를 통해 서로 어떤 존재인지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는 법이다.
일시적으로 성욕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남녀의 섹스는 두 사람의 전체 실존을 주고받는 행위니까 말이다. 버드에게 있어서 이제 히미코의 성기는 단순하고 확실하며 그것은 어떤 미세한 공포의 배아도 숨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합성 수지로 만든 주머니처럼 단순한 물건 그 자체였다. 거기서 유괴가 나타나 그를 못살게 구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으리라. 버드는 깊이 안도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히미코가 철저하고 노골적으로 쾌락만을 꾀하는 것으로 그들의 성교를 한정했기 때문이었다. 버드는 서로 멈칫멈칫해가며 언제까지나 위험하게 느껴지던 아내와의 성교에 관해 생각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버드 부부는 성교를 할 때마다 우울한 심리적 충돌을 되풀이했다. 버드의 지나치게 길고 둔탁한 팔다리가 혐오감을 극복하기 위해 위축되고 굳어있는 아내의 몸 이곳저곳에 부딪힐 때마다 그녀는 얻어맞기라도 한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이 내 앞에서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이다. 섹스는 두 사람이 가장 깊게 함께 있는 경험 아닌가. 그런데 버드와 그의 아내는 섹스를 나눌 때 기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어쩌면 불구의 아이가 태어난 것은 이런 불구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실 이런 것은 모두 사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다. 사랑과 섹스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사랑과 아이의 탄생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태어날 수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는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히미코가 없었다면 나약하고 여린 버드는 아이를 죽일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최소한 히미코는 사회적 의무에서는 자유로운 여자였고 아프리카를 열망했던 버드와 기꺼이 함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히미코는 버드를 무척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건 버드도 마찬가지였다. 불구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저기의 진정한 대상은 어쩌면 아내와의 사랑 없는 삶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불구로 태어난 아이는 버드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와의 사랑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갈지 아니면 히미코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지. 불행히도 나약한 버드는 칼날 위에 선 채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한다. 그렇게 버드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불구가 된 아이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의 문제는 사실 뇌헤르니아처럼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단순한 육종으로 확인된다. 버드는 결단에 주저했지만 아이의 성장, 의사들의 수술,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 등이 버드 대신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심지어 버드는 자의반, 타의반 수술하는 아기를 위해 자기 피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버드의 장모는 그런 사이가 기특하다고 자랑할 정도였다. 버드는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체험을 훌륭한 성장소설이라고, 그리고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을 버리고 인류애를 기원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변모했다고들 말한다. 과연 이런 평가가 사실일까? 분명 버드가 불구가 된 아이에게 저기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버드가 스스로 저기를 거두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저 주변의 변화에 따라 저기를 거두는 쪽으로 변했을 뿐이다. 이것이 정말 성장일 수 있을까? 성장이라고 해도 너무나 기이한 성장 아닐까? 그래서 불행에 맞서 도망가지 않고 잘 싸웠다고 말하는 어느 교수의 칭찬에 힘없이 대꾸하던 버드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아니요, 저는 여러 번 도망치려 했었죠. 하지만 이 현실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전통적으로 살도록 강요당하는 것인 모양이네요. 기만의 올무에 걸려버릴 작정을 하고 있는데도 어느 사이엔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식으로요. 정말로 버드가 성장했다면 그 성장의 핵심은 현실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국 전통적으로 살도록 강요당하는 것이라는 통찰에 그가 이르렀다는 점일 것이다. 바로 이런 성장의 씁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에 겐자브로를 위대한 작가로 기억하는 이유다.